제가 이 수업을, 수업이라고 말하는 게 익숙할 정도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한 5, 6년 정도 유럽 지성사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강의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늙어 보이지만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해마다 나이가 변해서 올해 몇 살인지 잘 모르는데 하여간 얼마 전에 제가 대학 학부생일 때, 몇 년 전에 제가 학부생일 때 유럽 지성사를 가르친 선생님이, 그냥 수업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마키아벨리는 어떻고, 로크는 어떻고, 루소는 어떻고, 헤겔은 어떻고, 막스는 어떻고, 이렇게를 그냥 쭉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낌이 꼭 어떤 거였냐 하면, 맞선 상대자 없이, 맞선 주선해 주겠다는 사람하고만 계속 맞선 보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빼놓고 중간에 메신저만 와가지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5, 6년 지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자리에 와가지고 결심한 게 뭐냐면,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에서 제가 이 과목으로 수업을 할 때에는 해당되는 텍스트를 꼭 읽도록 강제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부터 시작하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고 또 유토피아라면 유토피아를 꼭 읽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잘 읽어오라 그러면 안 읽어와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매주 책을 읽었나 안 읽었나 독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독서 테스트. 그래서 그 수업을 들었을 때는 보통 한 12권 정도의 책을 읽어야 한 학기를 3학점짜리를 통과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 느끼는 건 약하다 이게. 3학점짜리를 12권만 읽혀서는 약하고 20권 정도 읽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국의 아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나 프린스턴 이런 대학에서 제가 했던 강좌의 그 강의 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보통 3학점짜리 유사한 과목을 듣기 위해서 20권 정도 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화 시대 경쟁 이런 얘기 하면 그만큼 같이 읽어야 경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는 그래서 텍스트를 읽었다라는 전제 위에서 출발을 하고 또 학생들은 학점을 따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강제 때문에 비교적 열심히 듣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까 사실은 굉장히 나름 좀 고심을 했었습니다. 고심을 해서 첫 번째 세운 원칙은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강의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별 내용은 없고 지루하게 썼는데 조금 자세히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관심이 가실 만한 그런 분야에서는 그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조금 더 읽어보시는 수고를 해주시면 내용을 아실 수 있고요. 강의 자체는 제가 써놓은 내용 중에서 오늘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시의성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강조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하면요. 몇 해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상의 없이 집을 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저하고 상의 안 한 지가 한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샀는데 집 사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 날짜 신문에서 한국에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느끼고 삽니다만 하여간 한국의 중산층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고 있다. 이게 특집 기사를 났어요. 집 산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여간 집사람하고는 지금도 집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도 안 물어보고 집사람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날이 집사람 안색이 안 좋아지고 있고 요새는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게 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하면 집사람이 싫어하지만 여기 없으니까 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 관심은 없는데 제가 올해 느끼는 아주 중요한 이렇게 푸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우리 사회가 혹은 제 주변에서 제가 보기에 요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보다는 오히려 희망이 점점 희박해지거나 혹은 희망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문제들은 당장의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당장의 문제는 나아질 수도 있고 혹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희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미래에 있는 어떤 것을 가불에다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에게 100통의 연애 편지를 쓰고 100통째 프로포즈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100통보다 제가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아주 썰렁하게 프로포즈를 받아줬었는데 그때부터 한 얘기가 뭐냐 하면 5년에 한 번씩 세계 일주를 하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래를 가불에다 쓰는 건 돈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미래를 가불에다 쓰는 건 절대 돈이 들지 않고 뭐 그거에 대해서 복수도 많지 않습니다. 계속 유예하면 돼요. 제가 12년째 지금 같은 차를 타는데 집사람에게 늘 말합니다. 볼보를 꼭 태워주겠다. 근데 볼보 태워주면 되죠, 앞으로. 아직 매년 유예만 하면 됩니다. 유예만.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가불에다 쓸 자원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한 꿈이나 미래의 지금보다 내가 나은 자리 혹은 나은 사람 혹은 나은 일상을 영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약해지는 게 한국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좀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거와 연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되게 재미났던 이야기가 중국의 누구인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왕 하나가 꿈을 꿨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굉장히 흉몽이었대요. 꿈이 흉몽이어서 기분이 안 좋아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해몽가를 하나 불렀겠죠. 해몽가를 하나 불렀는데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굉장한 흉몽이어서 가족들 모두가 참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애가 말하는 순간 참변당해서 죽었어요. 두 번째 꿈을 해석하러 온 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단한 흉몽인데 가족 모두가 큰 불행을 겪을 것이나 왕은 분명히 살 수 있다 라고 자기가 해석을 했어요. 상 받았습니다. 꿈이요. 동일한 꿈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정직하게 이게 흉몽이고 흉몽으로 인해서 당신 빼놓고 모든 사람이 모든 가족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듣는 내 기분 나쁘다고 죽였고요. 똑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큰 불행이고 큰 참화가 다가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분명히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준 사람은 살아남고 상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흉몽에 대해서는 흉몽이라고 정직하게 말해서 욕먹는 사람이에요. 죽지는 않았지만 큰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 끝에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지만 듣는 여러 선생님들도 두 가지 점에 염두를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리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실 건 현직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스트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EMB는 마키아벨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없는가. 제가 특별히 각하를 모독하겠다 이런 의도는 없는 겁니다.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보시면서 마키아벨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맞추는 분에게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 큰 상을 드리도록 하여간
미래의 상입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강좌는 제가 전공도 역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상사라고 하는 게 제 전공이어서 정치 철학자나 정치 사상가가 다루는 마키아벨리는 우리가 뭐 정치학자가 되려고 지금 공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키아벨리의 아이디어가 조금 더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마키아벨리는 제가 알고 있는 서양의 인문학자 중에 가장 많이 처세술, 우리가 경제경영이라고 서점에서 분류하고 있는 처세술 관련 서적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 우리는 처세를 잘하자가 아니라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에 마키아벨리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 수업의 특징이 원래 이렇게 변죽을 올리는 거고 본론은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갖고 계신 책자에 제일 앞쪽을 한번 보시면요. 강의 자료에 그 5쪽에 보시면 제가 그 연암 박지원의 그 예덕 선생전인가요? 하는 우리의 좋은 고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거기 한 구절만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보시면 그 고려대학교에 오랫동안 봉직하고 계시다가 지금 명예교수로 계신 황현산이라고 하는 불문학하신 선생님이 이런 짤막한 글귀를 신문 컬럼에서 남기셨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앞에 보자기만한 시간이 현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선시대 노비들이 당했던 고통도 현재이다. 미학적이건 정치적이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가 얼마나 두터운가 얇은가에 따라 다르다. 이런 것입니다. 그 마키아벨리는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500년 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따라서 500년 전에 이탈리아 사람이 과연 21세기 한반도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에 제가 첫 번째로 제 나름대로 답을 드린다면 사람은 물리적으로 내가 몇 년도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나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이라고 하는 시간의 축적 위에서 나이를 먹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혹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이런 사건들과 조우하고 그때 살았던 사람들과 만나서 박지원 선생이 얘기했던 연암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1000살이 된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혹은 10,000살이 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최소한 제가 장담컨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500살은 덤으로 인생에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7시에 한 25분 정도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25분 정도까지 일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7시 반쯤 8시 25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8시 반쯤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8시 반쯤 다시 시작해서 9시에 한 15분이나 20분 사이에 제 말씀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나머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가지고 계신 자료의 7쪽을 보시면 시작입니다. 이 시작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선생님들하고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려는 건 크게는 7개의 내용으로 이 강의 자료가 짜여져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크게 더 압축하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이 인물이 정말로 말한 게 무엇인가? 실제 마키아벨리 생각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키아벨리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마키아벨리의 아이디어로 한번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승만, 그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뭐 그 뒤에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 얘기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고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측면을 찾아낸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승계호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승계호. 이분은 한국 전쟁 때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미국의 텍사스라고 하는 그 안에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UC 텍사스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우리나라엔 덜 알려져 있으나 미국 정치학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정의론이라고 정의론의 책을 쓴 존 롤즈라고 하는 학자가 승계호 선생님이 쓴 책을 나중에 읽고 내가 이 책을 정의론 쓰기 전에 읽었더라면 내가 정의론의 대부분의 내용을 바꾸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그 승계호라고 하는 그 한국계 미국인이 쓴 책 중에서 이 마키아벨리를 다룬 부분을 소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그래서 일단 마키아벨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직 EMB 이 양반이 마키아벨리스트인가 아닌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 이야기에 이미 전제처럼 조금 묻어있는 것이지만 흔히 우리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말하면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권모술수, 배신, 배반, 음모 이런 것을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마구 사용하는 것, 이런 정도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키아벨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썩 기분이 좋지 않은 단어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쓸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고요. 그렇게 통속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마키아벨리즘의 아이디어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이걸 살펴보는 게 마키아벨리가 본래 말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라는 걸 찾아보는 걸 겁니다. 잘 알다시피 잘 알려진 미국의 소설가인데요. 왜 마크 트웨인이라고 허클베리 핀, 그 다음에 또 뭐죠? 톰 소의 모험 써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이 사람 돈 많이 벌었는데, 돈 많이 번 걸 이 사람이 도박을 좋아했어요. 도박. 그래서 실제로 돈 많이 번 거 가지고 나중에는 도박으로 다 탕진을 합니다. 돈을. 마크 트웨인이요. 처음엔 굉장히 낙천주의자였어요. 우리가 그 소설에서도 뭐 그런 면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년에 낙천주의자였었는데 재산을 도박으로 다 잃고 나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 책이 좀 팔려줘야 돈을 버는데 사람들이 안 사요. 책을. 그래서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책은 고전인데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읽어야 한다고 칭송하는 책이나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고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크 트웨인이요. 근데 고전이라고 하는 건 딱 오늘날 그래서 굉장히 그 고전 관련되어서는 그런 말이 많이 쓰이죠. 좋은 책이라고 하나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고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변형돼서 좀 쓰이는데요. 이 마크 트웨인의 말은 딱 그만큼만 그럴듯한 진실입니다.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럴듯한 말이긴 하지만 실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럴듯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도 우리가 주변에서 읽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요즘 대학 가는 학생들이 뭐 논술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해서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도 거의 읽지는 않고 다이제스트식으로 몇 구절을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대체로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읽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주변이 그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안 읽고 다른 사람 주변에서도 안 읽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이 책은 1537년에 처음 이 책이 출간됐습니다. 1537년에요. 1537년에 출간된 이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559년에 금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책이 1537년에 출간되어서 이게 1559년에 금서가 됐으니까 사실은 뭐 한 20년 팔리다가 일단 금서가 됐는데요. 금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서양에서 정치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거의 모든 학자들, 이를테면 아주 단적으로 뭐 꼭 그 호칭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우파 사회과학의 아버지라고 혹은 우파 사회과학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막스 베버, 그 다음에 좌파적 사회사상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칼 막스도 이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강의 자료에 소개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관한 혹은 마키아벨리의 사상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 마키아벨리즘에 관한 오해와 풍문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강의 자료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9쪽인데요. 9쪽에 보시면 이 1559년에 금서로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저쪽 신촌에 있는 대학 중에 서강대학이라고 있잖아요, 서강대학. 그 서강대학교를 세운 서강대학교의 교단이 예수교라고 하는 거죠. 제수이트 교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1540년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교라고 하는 교단을 만듭니다. 교단. 근데 이 교단이 하는 일은 두 가지에 치중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캐톨릭의 교리에 어긋나는 사람과 책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 캐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사람은 이단이고요. 캐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책자는 금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게 카톨릭의 이념을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카톨릭 이념과 사람은 억압하고 카톨릭의 이념은 진흥하고 전파하는 것인데요. 이 1540년에 교황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이 제수이트 교단이 만든 금서 목록에 1559년에 올라간 거죠, 저게. 저런 전통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가. 서강대학교를 비난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생각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한 30대 정도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박홍이라고 서강대 총장님이 계셨어요. 신부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사회의 레드 컴플렉스라고 해서 진보적인 사람을 빨갱이라고 몰아가지고 이렇게 낙인 찍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레드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해서 레드 컴플렉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박홍 총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정치적으로는 좀 우파셨는데요. 약간이에요, 약간. 이분이 레드 컴플렉스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분이 명명도 잘하십니다. 한국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레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쪽 분들은 비교적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가 보다는 남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훨씬 더 주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약간의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제수이트 교단에서 리스트를 실제로 만들고 금서는 교황청에서 이제 교황성화의 칙령을 받아서 만드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서 악마의 책,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렇게 힘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악마의 서, 이렇게 서자를, 한자어를 약간 붙여가지고요. 조금 레토릭 있게, 예,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로 악마의 서로 간주됩니다. 간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표현을 쓰죠. 악마가 자식을 낳는다면 그 악마가 낳은 자식에게 가리킬 첫 번째 가르침은 이 책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559년 16세기 이 정도 시점이면 제가 지금 잠깐 배경 설명 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 카톨릭 세력과 새로 신흥으로 등장하는 프로테스탄트 세력 사이에 종교 전쟁이 막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유럽에서요. 그래서 대단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이야기했는데 마키아벨리 스스로는 자기가 군주론을 쓸 때에는 종교적인 고려는 전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따라서 아마 교황청에서는 대단히 불쾌한 책으로 읽혀졌을 게 틀림없습니다.